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모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3살이 되는 처녀입니다. 아직 이 나이까지도 결혼 안 하고 있죠.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결혼은 안 할 듯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결혼에 대해 마음의 벽을 쌓은 것은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저에겐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정말 힘들게 저를 키우셨죠. 유산균 음료 배달 일을 하시며 어렵게 살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7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 제게 7살 때의 기억을 말해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집을 나간 그날은 그날의 기분까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의 날씨도 기억이 날 정도죠.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천둥번개도 무섭게 치던 날이었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빠는 한 젊은 여자와 우리 집에 와서는 막 엄마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는 아빠 바지가락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말라며 우리들을 버리지 말라고 통곡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매정하게도 그런 엄마 얼굴을 발로 매몰차게 차버렸죠. 이 여편네가 생긴 대로 노네. 그만 좀 구질구질하게 굴어라. 그렇게 말하곤 아빠는 그 젊은 여자와 집을 나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빠를 불렀을 때 아빠가 뒤돌아 저를 보며 한 말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네 아빠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아빠는 바로 뒤돌아 대문을 나갔어요. 저는 옆에 있는 그 젊은 여자를 쳐다봤는데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였는데 울고 있는 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며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바로 아빠를 따라 나갔죠. 그 여자가 아빠의 불륜녀인 것을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 알았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그날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런 사람이라면 기억에서 제발 사라져주면 좋겠는데 그날의 기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저는 엄마가 혼자서 고생고생을 하며 키워가셨어요. 아빠가 떠나버리고 집도 이사를 했는데 곰팡이가 가득한 반지하 단칸방이었죠.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든 시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쌀 살 돈도 없어서 엄마는 시장에서 한 대씩 쌀을 사와서는 그것도 아낀다며 엄마랑 저 둘이서 조금씩 나눠 먹었어요. 그때 제가 7살이었는데 7살짜리가 먹는다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조차 아끼기 위해 언제나 저보다도 밥을 적게 드셨죠. 반찬이라곤 김과 간장이 전부였어요. 매일 간장에 밥을 비벼 먹으니 저도 다른 맛있는 것들이 너무 먹고 싶었죠. 반지하 방에는 도로 쪽으로 작은 창이 있었는데 그 창 너머에는 작은 트럭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오뎅 냄새와 떡볶이 냄새가 집으로 흘러들어왔죠. 어린아이가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 뻔히 알고 있으니 사달라고도 말 못했죠. 그냥 매일 그 떡볶이 트럭 앞에서 냄새만 맡으며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있다 보니 떡볶이를 파시던 아주머니가 제게 떡볶이와 오뎅을 한가득 봉지에 담아주셨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님 팔다 남은 거니 걱정 말고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신나게 그 떡볶이와 오뎅을 받아들고는 집에 와서 먹었어요. 일 나간 엄마 것도 남겨둔다고 냄비를 꺼내다가 가득 덜어두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낮에 팔다 남은 떡볶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 제가 불쌍해 보여서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떡볶이를 퍼먹고 있는데 엄마가 낮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떡볶이를 먹는 걸 보고는 물어보셨죠. 진아야,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사 먹고 있는 거야? 사 먹은 거 아니야. 떡볶이 아줌마가 팔다 남은 거라고 그냥 주신 거야. 지금 한창 장사 시작하고 있는데 팔다 남은 게 어떻게 있어? 솔직히 말해. 진짜야. 아줌마가 팔다 남은 거라고 주셨어. 거짓말하지 말고 너 이리 와. 그렇게 말하곤 엄마는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끌고 가 떡볶이 아줌마에게 데리고 갔어요.
저 아주머니, 이 아이한테 떡볶이 공짜로 주신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가 매일 앞에서 보고 있길래 배고파 보여서 제가 줬어요. 이 아이 어머니 되세요? 기분 나쁘셨어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괜히 오지랖이 넓어서. 아닙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떡볶이 값은 드릴게요. 엄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 아주머니에게 몇천 원을 쥐어드리곤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봐, 내가 훔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안 먹어. 저는 제 억울함이 풀리자 서러움이 밀려왔고 엄마 앞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도 저를 안으며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연신 말씀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아침에 젊은 여자한테 아빠도 뺏기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곰팡이 가득한 지하 단칸방으로 와서 하루 한 끼씩 간신히 밥을 먹고 있으면서 자식한테 떡볶이 하나 마음 놓고 못 사주고 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기에는 그때 저는 너무 어린 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정말 여러 번 이사를 다녔지만 매번 반지하방 아니면 옥탑방이었습니다. 반지하방은 여름에는 덥지 않았지만 너무 습해서 곰팡이와의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했죠. 옥탑방은 습하지는 않았지만 한낮에는 방 안에 있기 어려울 정도로 집안이 뜨거워지곤 했어요. 그래도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저희 모녀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2층에 있는 투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비록 전세 대출을 받아 구한 집이긴 했지만 지하 속에 있는 집도 아니고 건물 꼭대기에 있는 집도 아니었기에 저는 너무 행복했죠.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긴 날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어려서부터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면서 자라서인지 제게 엄마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사람이었죠. 제 최고의 친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다른 모녀들보다는 좀 더 각별하게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가도 친구보다는 엄마를 먼저 찾았죠. 사실 저희 엄마가 좀 어려요. 저와는 19살 뿐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저를 데리고 나왔을 때가 고작 26살이었어요. 26살,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꾸미며 놀고 싶었을 나이였을까요? 마음만 먹었다면 저 정도는 쉽게 버리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할 수도 있는 나이였죠. 제가 고1 때 엄마 나이는 고작 36살 뿐이 안 되셨었어요.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는 모녀보다는 언니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동안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 같은 또는 자매 같은 모녀였어요. 하여간 그런 일을 겪고 커온 저였으니 결혼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었죠. 엄마는 세상에 좋은 남자도 많다며 정말 제 앞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시집을 가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난 평생 엄마랑 같이 늙어갈 건데? 라고 말하곤 했죠. 사실 결혼하기 싫었어요. 제가 결혼하면 엄마 혼자 남을 테니 외로움 많은 엄마가 걱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하면 흔쾌히 그러자고 할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았어요. 반대의 경우라면 저도 싫었을 테니 굳이 그런 일을 강요하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 모녀 행복하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를 보고 처음으로 이 남자라면 가정을 꾸려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었어요. 3년 전 저는 지금은 전 남자친구가 된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곳은 친구와 함께 나간 은점토공예 공방이었습니다. 참고로 은점토공예는 점토로 된 은을 손으로 빚어서 원하는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 오븐에 구우면 은으로 된 귀금속이 되는 공예예요. 아기자기하고 작은 액세서리를 평소 좋아했던 저는 우연하게 은점토공예 공방을 알게 되었고 그런 곳에 혼자 나가기 뻘쭘했던 저는 친구에게 부탁해 같이 나가게 되었죠. 거기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전 남자친구 준호 씨는 은점토공예 공방 주인이었어요.
공방에서는 은 점토 공예 말고도 도자기 만들기 같은 것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말고도 수강생들도 있었고 몇 주짜리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일주일 반지 만들기 수업을 들었었죠. 준호 씨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는데 이상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방에는 준호 씨 보러 오는 주변 여자 회원이 많았어요. 물론 그런 류의 공방 자체가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공방이기도 했지만요. 하여간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별 관심은 없었죠. 그저 친구와 어서 예쁜 은반지 하나를 만들어 볼 생각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했던 은반지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일주일 체험으로 은반지 만들기를 했는데 일주일 후 제가 만든 은반지 결과물을 보니 너무 별로였어요. 은반지는커녕 마치 공사장에서 주운 너트 같았죠. 그렇게 실망해 하는데 준호 씨가 제게 자기가 만든 은반지를 주었어요. 제가 일주일간 은 점토 공예 체험을 하는 동안 저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반지를 받아보는데 풀잎과 꽃 모양이 섬세하게 만들어진 정말 예쁜 반지였어요. 반지를 보는 것도 잠시 왜 제게 이 반지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됐죠. 제가 그 공방에 있는 일주일간 준호 씨와 대화를 한 건 한 손에 꼽는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그저 반지 만드는 법에 대한 질문뿐이었어요. 저는 이 반지를 왜 제게 주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했지만 준호 씨는 제게 꽃같이 예쁜 진아 씨 보고 만든 거예요. 이 반지 주인은 진아 씨예요. 저 진아 씨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도 놀라서 웃기만 했고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알겠다고 하곤 정신없이 그 꽃반지까지 챙겨서 집에 왔습니다. 당연히 그날 밤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엄마, 나 오늘 고백받았다? 고백? 무슨 고백? 무슨 고백이긴 남자한테서 받았단 말이지. 누구? 네 친구 승민이? 걔가 왜 나한테 고백해? 하하, 얼마 전에 은 점토공예 체험해본다고 공방에 가서 며칠 반지 만든 적 있었잖아? 거기서 만난 남자야? 거기 공방 주인이야.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좋아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반지도 주고 아까 가지고 와서 나 준 예쁜 반지가 그 남자가 준 거야? 응. 얘는 그걸 왜 나한테 줘? 어쩐지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잘 만들었더라. 어떡하지 엄마? 뭘 어떡해?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응. 정신은 멀쩡해 보이던데. 그럼 한번 만나봐. 진짜? 그래, 만나본다고 손해볼 거 있어? 남자 많이 만나보고 좋은 사람 골라서 시집 가야지. 대신 집에 9시까지는 꼭 들어와. 요즘 9시면 초저녁이야. 그렇게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저는 그 남자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고 엄마의 조언을 듣고는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는 동안에도 준호 씨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이 왔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짐을 통보해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준호 씨와 엄마의 설득에 저는 준호 씨를 일단 가볍게 만나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기간 동안 준호 씨는 제게 정말 많이 잘해줬어요. 워낙 남자에게 경계심이 큰 저였지만 그의 수뇌보 같은 모습에 경계심도 모두 허물어졌죠. 준호 씨는 제가 전에 수강을 했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하는 일은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으로는 수입이 크지 않아 공방 수강생을 모집해서 추가로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벌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대기업 연구직에 있었기 때문에 벌이가 상당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제게 항상 말했거든요. 남자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준호 씨는 저를 많이 사랑했던 남자였기에 그의 능력보다는 내면을 보며 계속 만났습니다. 저와 엄마를 버리고 떠난 아빠는 무역업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기 하나뿐인 딸과 아내까지 칼같이 버리고 떠나는 것을 저는 보았던지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준호 씨는 그렇게 3년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준호 씨는 한결같은 남자였고 제가 기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걸 3년간 계속 확인했기에 저는 고민과 고민 끝에 결국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께서는 동네에서 큰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준호 씨 어머니 인상은 정말 강인한 여성의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계산대에서 진하게 화장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웃으며 친근하게 말도 걸고 바쁜 가게에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직원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멋져 보이기까지 했죠. 실제로도 이남 삼녀의 많은 자식들을 키우며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면서 돈을 벌어 큰 횟집을 운영하기까지 준호 씨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나서서 다 이룩한 업적이라고 하니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요. 하여간 그렇게 저희는 양가 결혼 허락까지 무사히 받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상견례 장소를 준비하며 제가 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조개, 새우, 게는 일절 못 드셔요. 알레르기가 꽤나 심한 편이셔서 직접 드시지 않아도 새우 같은 걸 만진 손으로 만든 음식을 드셔도 알레르기가 일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준호 씨에게 모두 말하고 상견례 장소를 룸이 있는 고급 한우집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는데 준호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아야, 이거 어쩌지? 상견례 장소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상견례 장소를 우리가 예약한 한우집에서 그 가게 2층에 있는 킹크랩집으로 바꾸라고 성하시네. 준호 씨,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엄마 게나 새우 같은 건 일절 못 드셔. 그래, 알지. 근데 엄마가 그 한우집 맛이 별로라면서 무조건 2층 킹크랩집으로 바꾸라고 하시네. 그럼 우리 엄마는 거기서 드실 게 없잖아. 그 가게가 별로면 다른 가게를 잡으면 되지. 왜 하필 우리 엄마가 먹지도 못하는 곳에서 만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제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그냥 사부인 원하시는 곳에서 하자. 엄마, 그러면 엄마는 거기서 뭐 드시려고? 그리고 이미 예약한 한우집을 당일날 바꾸는 게 어디 있어? 진아야, 상견례 날인데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외식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 그냥 서로 기분 좋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바꾸자. 그래도 엄마. 저는 속상했지만 엄마까지 저렇게 계속 말하니 더 이상 준호 씨에게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킹크랩집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저희 모녀는 가족이 없었기에 저와 엄마 이렇게 둘이 상견례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네 가족은 준호 씨와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나왔더라고요. 준호 씨 형제는 준호 씨 빼고는 모두 결혼까지 했기에 그 식구가 정말 많았어요. 준호 씨를 빼고도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시누이 되실 분들이 아이들까지 2명이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실 그 상황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상견례 자리에서는 상대방 가족 수에 맞춰 나가는 게 예의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준호 씨 형제들 입장에서 궁금해서 나오신 거라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윽고 식당에서 준비된 식사들이 나왔습니다. 킹크랩이며 새우 조개들을 가득 내오더라고요. 그중 저희 엄마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준호 씨네 가족들은 정신없이 킹크랩 껍질을 부수며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여기 킹크랩이 끝내줍니다. 어서 드세요. 네, 사부인 많이 드세요. 저는 점심을 늦게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네요. 아니 사돈, 이런 귀한 음식들은 배가 고프나 안 고프나 다 뱃속으로 빨리빨리 넣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드세요. 제가 야무지게 껍질 다 깐 겁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이런 게나 조개, 새우는 못 드세요. 그래, 준호한테 들었다.
근데 그건 싱싱하지 않은 거 먹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싱싱한 거 잘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안 그러니 얘들아? 그래요. 새언니 한번 드셔보시라고 해요. 저 아는 친구도 조개 알러지 있는데 여기서 먹어보고는 싱싱해서 그런지 그런 거 전혀 없대요. 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정말 알레르기가 심하세요. 잘못 드시면 기도가 부어서 숨도 못 쉬고 정말 위험하세요. 아이고 참,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시라니까 안 그러네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친정 엄마한테 게살을 손으로 집어서 들이미셨지만 어쩌겠어요. 먹을 수 없는 건 먹을 수 없는 거죠. 엄마는 계속 예의를 차리며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며 예비 남편 준호 씨도 안절부절 못했죠. 엄마 못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만하세요. 이놈아 가만히 있어봐. 다 이런 것도 정신력 문제야. 사람이 아프다 하니까 나쁜 거지. 알러지 그까짓 거 좀 가렵고만 거지. 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니 기분이 많이 나빠지더라고요. 한 성격하는 저였기에 순간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모두들 저보다 어른들이었기에 꾹 참으며 식당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네, 손님, 뭐 필요하세요? 여기 저희가 먹는 거 말고 다른 음식은 뭐 있어요? 네, 전복도 있고 새우찜, 새우튀김 이런 거 있습니다. 갑각류들 말고는 없어요? 네, 저희는 다른 건 없습니다, 손님. 아, 어린이 돈가스는 있는데 지나야 됐어. 저 공깃밥이나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그렇게 그날 엄마는 공깃밥과 김치에 대충 식사를 하시고는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식사비는 또 어찌나 많이 나왔던지 160만 원쯤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모두 계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온 자리였지만 엄마를 보니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계산대에 서 있는 준호 씨를 그냥 쓱 지나쳐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기분이 무척이나 안 좋았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그 자리에서 박차고 못 나온 제 용기 없음을 스스로 꾸짖었죠.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으며 화를 내려다가도 제게 면목이 없던지 기가 푹 죽어 무척이나 저자세로 저를 대하는 준호 씨를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엄마는 제게 예비 시모가 시장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성격이 좀 강하신 것뿐이고 자신을 생각하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좋은 의도였으니 제게 화를 내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상견례 사건을 꾹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 결혼을 제 운명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냥 접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다시 결혼식 준비를 했어요. 어느 날 양가 부모님 한복을 맞추는 날이었죠. 상견례 날 이후 다시 친정엄마와 예비 시어머니가 만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그날 서로 한복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돈, 제가 상견례 날 신뢰가 많았어요. 전 그냥 귀하고 좋은 음식이 있으니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권한 건데 제가 그날 실수를 많이 했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사부인. 그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식사도 같이 해야 하니 제가 저희 식당으로 모실게요. 제가 사돈 대접한다고 특제 전골이랑 이것저것 아주 많이 준비해뒀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힘드시게 뭐하러 그러셨어요. 제가 그날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어서 가시죠. 저희 가게 여기서 금방입니다. 네, 이미 준비를 다 하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들게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보니 엄마가 말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표현은 서툴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엄마는 늘 저에게 말했거든요. 예법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준호 씨와 함께 시어머니 횟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횟집에 가니 가게 안 작은 룸에 이미 식사 자리를 직원들이 모두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저희는 거기 앉았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신 전골 요리와 닭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과는 다른 분위기로 식사를 잘했죠. 식사를 마치고 혼수와 예단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엄마 안색이 무척이나 안 좋았어요. 어디 안 좋으시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괜찮다고만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얼굴이 파래지며 헉헉거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저도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들고 119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너무 놀라니 119 번호를 누르는데도 무척이나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일으켜 어떻게 해서든 숨을 쉬게 하며 안간힘을 쓰다 보니 구급차가 왔습니다. 엄마는 그 길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간신히 사실 수 있었어요. 저도 구급차를 함께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저는 병원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알레르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알레르기 증상 발현과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했죠. 분명 어떠한 갑각류 음식도 드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의아해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함께 병원으로 왔기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았지만 예비 시모가 만든 음식도 닭과 전골이었기에 어떠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른 알레르기가 생긴 것일 수도 있으니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죠. 그렇게 이야기한 후 병원 대기실에 나와 있는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정말 하마터면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된 것인지,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겼다면 엄마가 또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엄마는 3일간 병원에 입원하셔서 항알레르기 치료를 받으시고 새로운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퇴원을 하셨죠. 병원에서는 엄마에게 다른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긴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전에 먹은 게 무엇인지 남자친구네 식당이 횟집이니 혹시 요리도구에 조개 같은 것이 묻은 건 아닌지 살펴보고 물어보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남자친구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렇게 그 일은 의문이 남는 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며칠을 쉬고는 제게 말했어요. 진아야, 네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혼수 어떤 거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봐라. 저번에 같이 식사했을 때 품목별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던데 내가 그날 못 보일 거를 보여서 하나도 기억을 못 하겠네.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엄마가 왜 그렇게 된지 일단 병원에서 더 검사 받아보고 결혼을 하든 말든 하자. 얘는 이게 뭐 대수라고 이미 준비 중인 결혼을 미뤄. 잔말 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내가 전화하고 싶어도 아직 목소리가 쉬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 엄마는 그날 사고 이후 아직 목이 완치가 안 되어서 말을 하실 때마다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났어요. 그걸 보니 또 가슴이 찡하게 아팠죠. 알았어. 그런데 무슨 혼수 품목까지 정해주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형편 생각해서 비싼 거 안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니. 전화해서 공손하게 여쭤봐. 또 승질 부리지 말고. 알았어, 엄마. 전화기에 녹음되지? 되지. 왜?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혹시나 원하시는 혼수들 빠뜨리지 않게 녹음 좀 해두라고. 내가 들으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게. 그냥 적으면 되지. 얘는 적다가 실수로 빠뜨리면 어쩌니? 그냥 녹음해둬. 괜히 시어머니들 사람한테 밉보이지 말고. 아유, 알았어. 진짜 그냥 결혼해서 둘이 알아서 살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저는 엄마에게 궁시렁거리며 말하곤 바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대로 녹음 버튼을 눌러뒀죠.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으시곤 엄마 안부를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수 품목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예의 바르게 인사까지 드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전화를 끊는 게 예의인지라 딴에는 예의 바르게 통화를 한다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곤 전화를 끊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안 끊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분명 수화기 너머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옆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하시곤 실수로 그냥 전화기를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 생각에 저도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제 귀에 놀라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언니야?
그래, 혼수 물어보더라. 그런데 진짜 새언니네 엄마 실려갔어? 그래, 그 양반 어묵 먹더니 캑캑거리면서 쓰러지더라니까. 정말? 와, 오빠네 장모 진짜 알러지 있었나 보네. 그래, 내가 그 양반 알러지 고쳐주려고 전골에 넣은 어묵에 새우를 엄청 갈아 넣었거든. 그 아줌만 그 맛이 안 느껴지나? 내가 알아봤는데 새우 알러지 있는 사람이 새우 먹으면 입안이 싸하게 맵게 느껴진다더라. 그래서 그만 못 느끼게 일부러 매운 고추 많이 넣었어. 하하, 엄마 진짜 못 말린다. 얘, 말도 마라. 밥 다 먹고 커피 마시면서 내가 사돈한테 새우랑 꽃게 잘 드시네요 라고 딱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목 잡고 뒤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뭘 어떻게 돼? 그냥 구급차 타고 병원 갔지. 잘했어 엄마.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엄마가 다 뒤집어 쓸 뻔했지 뭐야. 근데 얼마나 넣은 거야? 그냥 장사하고 남은 안주용 새우 다 넣었지 뭐. 저는 저 대화까지를 듣는데 너무나도 화가 나서 손이 떨려왔어요. 이는 너무 꽉 물었는지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왔는데 저는 느끼지도 못했죠. 하지만 잠시 후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조심해요. 장모님 그러다 돌아가실 뻔했어. 진아가 알았으면 결혼이고 뭐고 다 끝났어요. 넌 걔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절절매? 아니 집안 볼 거 뭐 있어? 상견례 날도 계산 네가 했지? 모자른 놈. 진아한테 계산을 시켰어야지 네가 다 하면 그걸 어떡해? 그리고 결혼하면 네가 나중에 늙은 장모 모실 거냐? 진아 고깃집에 가 지 엄마 안 모시면 가만히 있겠어? 모시면 되지 뭐. 하여간 입들 좀 조심해요. 진짜 진아가 알면 가만 안 있을걸? 지가 가만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새우 좀 줬다고 고소라도 한다디? 오빠, 장모 모시기 싫으면 어묵에 새우 좀 넣어. 하하하. 야, 말 조심해. 농담이야. 엄마가 심하게 알레르기가 온 것은 시모가 몰래 엄마 음식에 가득 넣어둔 새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예비 시모가 요리한 전골이 워낙 매워 새우 같은 맛을 전혀 못 느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가족 말고 남자친구네 가족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기까지 듣는데 이후에는 전화기에서 바스럭 소리만 들리더니 이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한동안 말이 없자 제 방으로 다시 오셔서 제가 물었죠. 진아야,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 녹음해뒀지? 엄마, 녹음 이야기해준 거 정말 고마워. 아주 잘 녹음됐어. 그래? 그런데 얘가 왜 이래? 진아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희 시어머니가 무슨 말 하시던? 엄마, 나 이 결혼 파혼할래. 그리고 저 인간들 전부 다 깜빵에 쳐넣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엄마에게 예비 시가의 금수 같은 만행을 모두 말하고는 집을 나와 곧장 남자친구네 횟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횟집에 도착하니 예비 시모는 가게에 없었고 남자친구가 대신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진아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우리 엄마가 왜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지 넌 알고 있냐? 무슨 소리야? 진아야, 저번에도 말했잖아. 난 전혀 모르겠어. 병원에서 무슨 말해? 왜 그러신 거래? 왜 그런 거냐고?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저는 그렇게 말하곤 제 핸드폰에 녹음된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최대한 소리를 키워 가게에서 틀었습니다. 그 전화 녹음 소리를 가게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들었죠.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아야, 난 진짜 그때 몰랐어. 알았으면 못 드시게 했겠지.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법정에서 보자. 나 너희들 싸그리 고소할 거야. 어디 콩밥이나 먹어봐라.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가게 앞에서 남자친구와 싸우자 식당 손님들 몇 명도 따라 나와서는 남자친구를 손가락질하며 한 소리씩 했죠.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알레르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걸 숨기고 몰래 먹여?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어우, 기분 나빠서 이제 여기도 못 오겠다. 여보, 그냥 가요.
남자친구는 그런 손님들에게 가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오해라며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곧장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다시 제게 달려와 저를 계속 붙잡았죠. 놔! 진아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도 정말 좋은 의도로 그런 거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잘못 알아? 잘못한 건 너란 인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한 거고 지금 너희 엄마가 한 짓은 살인 미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냐? 이 돌머리야. 진아야, 제발 부탁해.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엄마 진짜 경찰서 가면 안 돼. 죄 지으면 가는 거지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왜? 콩밥이 입맛에 안 맞으시대? 그게 아니라 진짜 이유가 있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솔직히 너희 가게 다 뒤집어 엎으려고 왔다가 그게 나중에 고소한 거에 문제 될까봐 참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곳을 떠났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계속 불렀지만 무시했죠.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와 병원에 조금만 늦게 왔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의사의 의견서까지 모두 받아 제가 그날 녹음한 전화기 속에 녹음 파일까지 더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안타깝지만 이 정도 상해죄로는 벌금형이라고 했어요. 잘해봐야 집행유예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꼭 저 파렴치한 인간들한테 법의 심판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소 후 저는 고소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제가 고소를 한 그때 이미 집행유예 상태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비 시모는 어느 날 친구와 같이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다가 서로 어떤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예비 시모가 그만 그 친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그 친구는 뇌진탕에 머리가 심하게 찢어졌고 예비 시모는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었죠. 예전에도 비슷한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있었기에 그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집행유예 상태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저희 엄마에게 고의적으로 알레르기 요인을 먹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했기에 다시 고소가 진행된다면 이번에는 징역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게 그렇게 매달리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은 저 이유였어요. 당연히 한동안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진아야, 제발 부탁이야. 선처 좀 해줘. 우리 엄마 이번에 합의 못하면 진짜 깜빵 간대. 제발 합의해주라. 내가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준비했어. 이거 우리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이거 다 너 줄게. 절대 합의 못해줘. 우리 엄마 그 일로 돌아가실 뻔했어. 난 하늘이 두 쪽 나도 합의는 절대 안 해주니 그리 알아. 그리고 3천만 원? 그 돈 그냥 준호 씨 미래를 위해 아껴두고 이제 그만 엄마는 깜빵으로 보내줘. 그 사람 오늘 아니어도 또 언젠가는 저렇게 계속 사고칠 사람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그만 부으라고. 남자친구는 제게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제가 그런 걸 해줄 리가 없었죠. 저는 오히려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습니다. 결국 몇 개월이 흘러 판결이 나왔고 예비 시어머니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이전의 죄까지 더해져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되었죠. 법원에서 판사님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 여부를 물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그까지 새우를 좀 먹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고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로 판결을 받아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응당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생각하니 법원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법원은커녕 그동안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세상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어디를 가던 꼭 에피네프린 휴대주사를 2개씩 들고 다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죠. 그날처럼 엄마가 긴급하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을 때 바로 맞을 수 있는 휴대용 주사더라고요. 심한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부주의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이 볼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으로 우습게 장난을 치는 행동은 절대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는 파혼을 하고 헤어졌죠. 예비시모가 운영하던 횟집은 판결 이후 어느 날 길을 지나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가게도 다 비워져 있고 임대문이라는 작은 종이만 붙어 있더라고요. 망한 건지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현재 저는 예전처럼 엄마와 함께 살며 아직도 자매처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저를 빨리 좋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셔서 안달이시지만 아직은 제가 크게 결혼 생각이 없네요. 뭐 살다 보면 제 짝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제 황당했던 파혼 이야기였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